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하는 2022년 제4회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럼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포럼인데요. 우리나라 산학연이 팬데믹 이후에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 환경과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현안들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 해안들을 모아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처음 기획돼서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벌써 4차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1, 2, 3차 포럼은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 그리고 탄소 중립, 3차에는 공급망 협력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가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와 발표자 전원이 패널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포럼 자장과를 헤드를 맡아주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의 김정욱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환일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정혜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성열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최리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정우 본부장님의 환영 말씀으로 제4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환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김정욱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이 벌써 4회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본부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혜준 교수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성열 부장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인하대학교 최리노 교수님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중요한 가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공급망 위기, 코로나, ESG, 또 위기 관리 대응,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기후변화, 고령화 등도 글로벌 도전 과제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기술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의 중심은 결국에는 협력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STI 글로벌 전략, 그리고 MIT 예일대학 교류 사례로 보는 국제협력 전략, 그리고 HRD 코리아의 국제개발협력 ODA에 관련한 그런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서 첨단 산업기술 혁신 측면하고 그리고 개발협력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4회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가 2022년 개발협력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발굴한 의제로 R&D, 국제인력교류, 개발협력 측면에서 최적의 국제협력 방안을 실현하는 데 키아트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한일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포럼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키워드가 글로벌 도전 과제 그리고 STI 글로벌 전략인데요. 제 발표는 글로벌 도전 과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STI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글로벌 전략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STI라고 하면 과학, 기술, 혁신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과학 활동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STI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R&D 활동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 산업 기술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TI 글로벌 전략이다 그러면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산업 분야, 산업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도 포함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어떤 과학과 산업 두 가지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 또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와 같고요. 글로벌 도전 과제 특징,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죠. 기후변화, 뭐 인구 증가라든가 도시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기술 발전과 같이 또 국제 교류 엮여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부족 문제라든가 뭐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이 얼마나 현재 중요한지, 시급한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레포트에서 보면 X축, Y축 해가지고 이 도전 과제, 이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하고 발생했을 때 임팩트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 항상 그 오른쪽과 1사분면이죠.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뭐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 뭐 식량 문제, 바이오다이버시티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높은 리스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리스크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한 분야, 하나의 리스크가 다른 쪽 리스크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 리스크들은 우리 경제, 뭐 사회, 환경, 정치, 제도, 뭐 보안, 온갖 모든 영역과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특히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개발 협력 전략과 함께 온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어떤 결과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은 결국에는 과학과 기술, 혁신에 기반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어떤 정책적 역량, 그다음에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전과제에 대해서 왜 STI가 중요한가? 2015년에 대전에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대전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혁신은 전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고용 생산성, 경제 성장을 증대시킨다 등등.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과 혁신의 기여와 중요성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2015년에 이제 UN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이 됐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UN이 제안한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STI for SDG. 그래서 SDGs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STI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메커니즘들도 유엔에서 만들어져 있고 여러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도전과제는 국가 간의 ST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각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STI 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STI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선진국이 됐던 개도국이 됐던 STI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공동으로 이런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STI 목표가 또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갭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갭을 서로 간극을 좁혀주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공통의 재산, 이거 글로벌 커먼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러 자연 환경들이죠. 공기나 물, 뭐 오존층. 그래서 계속 그 인류가 공동으로 계속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글로벌 커먼스라고 한다면, 이 글로벌 커먼스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 또는 체제를 바로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퍼블릭 그 어떤 글로벌 공공재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기술이라든가 지식과 같이 이제 어떤 지식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 이걸 지원하는 제도, 금융,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퍼블릭 굿스라고 그렇게 OECD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로 이제 포용적 성장, 포용적 혁신, 지속 가능한 혁신,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위해서도 이 STI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쪽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어떤 리스크나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는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와 같이 동시에 더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또 협력, 규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평이라든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술이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봤다면 지금은 기술이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그 정책의 중심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 혁신하고 외교와의 관계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둘 사이의 연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역할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도 마찬가지죠. 외교의 역할이 전통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이 역할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한 국가 간 다자 협력이 필요하거나 글로벌 차원의 자원, 이 자원에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 강점을 기반한 외교,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을 한다든가 우리가 기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과학과 외교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현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 그림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외교가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가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외교, 또 과학기술 혁신 외교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학기술이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목적이 되는 정부의 모든 대외 활동, 이게 일반적인 과학기술 외교의 범위라고 한다면 또 약간 협의적으로 보면 좁혀서 보면은 또 과학자들의 국제 상호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외교가 서로 공통 부분을 찾고서 이게 어떤 국가의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떤 정책 전략도 만들어가고 있고 과기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각 부처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 외교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Science in Diplomacy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Diplomacy for Science, Science for Diplomacy 이렇게 3가지 정도 분류합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외교 활동, 또 외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활용,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점점 복잡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우주라든가 극지라든가 이러한 거대 공공과학 부분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좀 이념적으로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교 활동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기술 혁신 외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STI 관점에서 한번 좀 더 쪼개봤는데요. R&D를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또 투자, 금융, 또 산학연 간의 협력,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등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죠. 지식이 창출되면 이게 바로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요. 기술은 핵심 기술도 있고 전략 기술, 요소 기술,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에 기반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주체는 물론 기업이 될 테고요. 기업과 이제 산업이 계속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수시장 창출, 수출, 또는 이제 또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수입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데이터라든가 지식, 경험과 같은 무형자산의 수출, 수입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편에 해당하는 네모 부분, 저는 이제 그거를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혁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으로 혁신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고요. 주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고 결과적으로는 산업이 형성이 되는 이 모든 시스템을 바로 이제 혁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또는 내수 시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산업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 안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경제 안보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밑에를 보시면 기후변화라든가 자원, 감염병과 같은 도전 과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국, 중국의 경쟁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무형자산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또 제품 서비스의 유통과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에 이게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경제 안보 모두 다 영향을 주다 보니 이 전 범위에 걸친 과학 기술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STI 글로벌 전략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외교 개념과 그다음에 혁신, 전략성을 연계한 STI 글로벌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왜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이 뭐냐. 그리고 STI 글로벌 전략이라는 거에 그 속에는 국가 간의 경쟁도 들어가고요. 국가 간의 협력, 그다음에 지원, 이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라는 거는 STI 글로벌 전략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도전 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이 다자 협력 체계에서의 STI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의 다자협력 사례 뭐 유엔은 사실 애초 초기 단계부터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시작을 했고요. 또는 최근에 이제 SDG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또는 이제 유엔 내에 여러 가지 전문 기구들을 만들면서 과학기술 다자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거죠. 연구개발, 산업혁신, 혁신 외교 간의 연계와 결합, 넥서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을 이제 통해서 STI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이제 STI 역량이 높은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패권 경쟁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그래서 이 STI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전략, 그게 일단 하나의 파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에 기반한 국내 산업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도 필요하죠. 지금은 혁신 기술 기반의 산업제조 경쟁력, 이게 바로 국가 안보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안보와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트가 바로 기업과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산업정책,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산업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혁신정책,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제는 같이 하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R&D, 그리고 여기 필요한 인력, 시스템, 산하간 간의 코크리에이션, 협력이죠.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글로벌 협력. 이런 이제 수단들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교 전략이죠. 그래서 뭐 부처별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혁신 경제 외교 전략 물론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보다 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그다음에 하나 넘어서 산업혁신, 그다음에 국가의 혁신, 이 모두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이제 미국의 트리플 AS 라는 기구에 있는 이제 프레지던트의 발언인데요. 또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No single country can address them alone.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국제협력이 그러니까 협력과 경쟁, 지원 모두 다 중요한 수단이다.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항일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이언스와 산업기술이 합쳐져서 이노베이션을 이루고 이를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많은 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정혜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MIT랑 예일대학의 대학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전략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른 여러 발표자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온 경력이 짧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례 혹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해외에 체류하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나 혹은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나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다른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야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국내의 어떤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육성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해외 선진국의 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아니면은 산업계 인력 간의 기술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해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서 국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기술 격차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자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초창기에 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한 것도 있지만 또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해외에서 공부했던 그런 인재들을 국내로 모셔와서 그 인재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연구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 간에 어떤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자면 보시는 오른쪽 그림처럼 국가 간의 장벽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어떤 능력이 뛰어난 국가들끼리는 더 많은 협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국가도 이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기술 교류가 일어났었던 것이 그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이 변화하면서 이제 특정 국가를 이제 협력 파트너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게 앞으로 일어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개발 파트너가 변경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나라는 그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회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더 우리나라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11년 동안 이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국내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느낀 것은 이제 국내에 제가 연구 인맥이라던가 연구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알고 있던 해외 네트워크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행히도 한국에는 여러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뭐 AR, VR 분야, 인공지능 분야, 아니면 뭐 반도체, 인공지능 설계 분야, 이런 분야의 협력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 초창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제 미국의 MIT와만 이제 단독으로 그냥 저와 MIT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지만, 이 과제가 굉장히 좋은 협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국내 연구진들에게 어필한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의 다른 여러 대학교에서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 사업에서는 한국에서 뭐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학교에서 같이 할 의사를 밝혀주시고, 미국 학교 중에서도 예일대학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그 다음 차년도 과제에서는 이렇게 4개 학교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것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국제협력 지원 사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사업,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사업들이 뭐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가 공동 논문을 게재하고 이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제들이 1년 단기간에 이제 해외 대학과의 어떤 협약을 맺어야 되고, 협약이 맺어진 후 비자를 발급받고, 그리고 협약 단계에서 해외 대학은 법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적인 시간이 거의 3달에서 많게는 6달까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어떤 공동 연구 기간 중에 상당수가 이제 행정 업무에 좀 소모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도 첫 해에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행정적인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성공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서 2023년에 MIT와 예일대학교로 대학원생 총 5명을 파견을 해서 어떤 전자파 해석 가속화 이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AR 글라스를 구현하는 그런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개발 과제가 있을 때 국내 연구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이유, 그리고 해외 연구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해외 연구진 입장에서는 조금 세속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연구 지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5명이라는 이 대학원생을 파견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외 연구자에게 연구 지도비를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어떤 수행되는 그런 연구 과정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연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외 우수 연구 학교에서도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해외 우수 학교에서도 이런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연구진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파견 온 박사과정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우수한 성과를 낸다면은 그 이후의 커리어를 또 그 MIT나 예일 같은 우수 학교에서 이어서 박사후 연구원을 진행하면서 해외 기관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국내 연구진 입장에서는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할 때 이제 어떤 뭐 실험을 해야 된다던가 제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해외에 어떤 제작을 요청할 때 쉽게 이런 연구비를 전달하거나 이걸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런 국제공동연구 사업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제작 요청이나 공동연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수급, 즉 우리나라 우수 연구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이제 20계열만 놓고 보면 현재 20계열 학부 졸업생들이 취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연구직,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우수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비지팅 스칼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국내 우수 연구 인력들에게도 연구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국내 우수 연구진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마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국가 과제를 이미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협력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이런 3750이라는 어떤 제한점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이런 제한점 때문에 그 우수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우수 인력들에게는 이제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행정 부담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연구비에 대한 필요성은 더 큰데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도 잘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신진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해외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치고 국내로 귀국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최첨단 기술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이고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현재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교류를 자신이 이니시에이트하기는, 자신이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구실에 뭐 대학원생이 아직 없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내에 좀 연구진의 고충이 있을 수 있고, 해외 대학 관점에서는 어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의 간접비가 보통 50에서 70%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교 측과 협상을 한다던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년 단위로 이제 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다시 반복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런 방식은, 세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협력 혹은 연구 과학기술 협력을 원한다. 그게 만약에 양자 컴퓨터 분야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해외 우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졸업하고 국내로 귀국한 우수 연구자들에게 그 연구실과의 네트워킹을 요청을 합니다. 혹은 사업 공고를 내고 그 연구실과의 네트워크를 오픈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네트워크가 확보가 되면은 그 중에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우리 양자 컴퓨터 분야는 이 연구실과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 연구실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국내 연구진에게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인력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국내 우수 인력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 한 명의 네트워크 혹은 허브를 통해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면은 행정 부담도 한 명의 네트워크, 그 연구자가 뭐 해외 박사후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국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은 해외 우수 연구소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기관과 협약을 따로 맺어서 뭐 10군데와 협약을 맺는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 절차가 단일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국내 대학 입장에서도 어떤 뭐 3750이라던가 어떤 행정 로드라던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쪽 양자 컴퓨터 분야에 파견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파견을 보냄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서 저는 이제 AR, VR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설계를 제안을 했었고, 그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AR, VR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제가 MIT와 예일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한다. 혹시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국내 연구진들에게 문의를 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허브가 되어서 그런 국내 연구 인력들을 모아서 MIT와 예일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과의 국제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학부생들의 취직에 대한 열망, 취직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직으로 나아가는 대학원보다는 취직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거는 저는 학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더 선진화되고 인류화되면서 더 좋은 처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그곳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해외 선진국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타국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있다면은 자국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장려해서 그 우수 연구 인력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다 되면은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고 연구 개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이제 박사를 받거나 석사를 받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남아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시는 저명한 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해외 이민자들이나 어떤 해외 유학생들을 받지 않았다면 진작에 과학기술적으로 했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연구 인력 감소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감이 여러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개발도상국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연구 개발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때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여러 행정 절차가 영어로 돼 있지 않고 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아직 외국인에게 그렇게 오픈돼 있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오픈돼 있지 않은 그런 문화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경제 외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의 우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인력 교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이민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그런 해외 우수 인재를 통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연구 개발의 어떤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점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선진 연구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좋은 저희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성열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HRD 코리아의 국제개발협력 OD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성열 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성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OD 전략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인력공단은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노동 분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주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교류는 보통 이제 산업기술 분야도 있고 교육 분야, 뭐 문화 분야, 고용노동 분야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직업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제 한국도 이제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지가 2010년도에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공여를 저희가 이제 수원국이었을 때 그런 독일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여를 받으면서 이제 기타 아세안 국가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인적 교류를 했던 그런 분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이제 ODA 이제 수원 규모를 보시면은 그 도표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1960년대부터 국제기구 UNDP나 ILO에요, 또한 독일, 일본, 또 벨기에 이러한 국가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심지어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 저희 한국에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직업훈련 자문 사업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준 그런 그 도표상에 보시면은 보시는데요. 독일이 왜 직업훈련 자문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까? 다른 일본이나 뭐 벨기에 이런 데는 훈련을 지어주고 그냥 그걸로 해서 이제 끝났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직업훈련도 지어주고 교사 초청 연수도 하고 했지만은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즉 자문이라는 건 이제 컨설팅과 이제 교육 분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다른 이제 공여국 입장에서 아세안 국가에 이제 지원하고 할 때 이제 전략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보면 독일의 이제 ODA 지원 방법을 해서 총 이제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독일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원조를 했던 시기, 즉 한국에 이제 주도를 원조해준 시기하고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한 협력 단계, 그다음에 공용으로서 이제 협력 단계, 총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왔는데 1961년에서 93년까지는 이제 독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주도해서 직업훈련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파견하고 초청 연수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했지만은 한국이 이제 경제 성장과 기타 이제 그 모든 면에서 직업훈련 분야 특히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독일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판단했는 게 약 94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상호교류 협력 단계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상호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독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수도 보내지만은 실제로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연수도 보고 이러한 교류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3단계로서 공여고로서 협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이제 아세안 국가에도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게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또한 문화적인 차이, 또한 독일은 이미 선진국이 오래된 그런 경험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때 독일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한국하고 같이 그럼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자 이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그 마스터 과정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총 아세안 국가의 7개 국가를 초청해서 진행할 때 실제로 독일하고 공동으로 한국에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로 가서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ODA 개발 협력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 중심이었습니다. 즉 한번 지원하게 되면은 20년 이상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이제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인적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원조의 83% 이상이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인력을 개발해주고
연수를 시켜주고 이러한 분야로 한 게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인재 양성 중심의 그 지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독일로 초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국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핵심 인재 양성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이 ODA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도 이제 ODA 공역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실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이제 광물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CIS에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한국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직업훈련 시스템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2007년에 할 때는 타시켄트 직업훈련을 건립하고 사마르칸트, 사하리삽즈, 페르가나, 우르겐치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업훈련이라 하면은 이제 직업훈련 양성을 하는데 대부분 시스템은 저희도 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할 때도 동일합니다. 건축, 직업훈련을 지어주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한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주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서 제주는데 우즈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타시켄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타시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원했냐면 IT 분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훈련을 직종을 개설할 때 IT 분야로 해가지고 주로 직종을 했고 사마르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실크로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이제 지원할 때 각 지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거,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즉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르겐치 직업훈련은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우르겐치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을 지어주지만은 마지막에 총 5개의 그 훈련원을 총괄할 수 있는 교사 양성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사 양성 센터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국가 자격 체계까지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교원연수센터라든가 국가 자격 체계에서 평가까지 하게 된다면은 추후에 놀라운 사업으로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 ODA 지원 사례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직업훈련 분야는 이미 기존에 가 있었지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할 때는 직업훈련 분야가 아니라 차라리 어떤 시스템 쪽, 즉 베트남의 고용법 정책 자문이라든지 고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고용법을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데 노동법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때문에 이 법 분리에 대해서 한국에서 고용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제정했는지를 컨설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ODA라는 것은 결국은 수원국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와 저희 공단은 이제 베트남의 고용법 정책 자문에 대해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한 고용 서비스 즉 인력이 양성됐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인력의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용 서비스 분야를 네트워크 시스템을 달라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현재는 국가 자격 체계 국가 자격을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정보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이제 개도 기능 경기 ODA 지원입니다. 기능 경기라면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이하야 하면은
뭐 카프레이를 하고 이런 기억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기능올림픽이 거의 저희 공단만의 뭐 이렇게 어떤 행사가 되고 하나의 국제적인 걸로 이제 키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저희가 이제 개도국 기능 경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능 경기의 역할이 뭐냐면은 촉진할 수 있는 것, 즉 지급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개도국의 기능 경기를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라오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현재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1차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현재 총 8개 국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에서는 이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실제 기능 경기 시스템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라오스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의 국제개발 협력 전략이라고 세웠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과연 이제 개발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연합 국가에서는 이제 현재 보면은 인구가 6억 7천 명, 35세 이하가 65%, 또 경제 활동 인구가 젊고 GDP 약 2조 6천억 달러, 연 5에서 6%의 빠른 경제 성장. 이것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또 아세안이 보면은 이제 인구가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2억이 되지만은 브루나이나 이런 데는 44만밖에 안 되고, 이런 또 일부 국가는 1,000달러밖에 안 되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5만 달러 이상이 되고, 이런 갭이 굉장히 큰 것이 또 아세안 국가의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점 협력국을 둡니다. 모든 나라에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어떤 자원이나 또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점 협력국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협력국을 하면은 정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례에서도 저희가 베트남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캄보디아에 대한 귀한 근로자의 재정착 지원이라든지, 필리핀, 라오스의 이제 국제 기능 경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제한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 인재 양성 및 지원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해서 5대1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거의 40년 동안 안방으로 만들었고, 중국은 현재 2013년부터 1대1도 전략으로 해서 신실크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남아 국가는 한국의 성공 경험과 기술 이전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하나의 그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간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에서 이제 6개국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개발자라든지 지구 훈련 교사라든지 또한 그 연수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사 과정 1년 과정에 20명씩을 선발해서 IT 분야하고 같이 매년 정책 개발자, 지구 훈련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HLD 포럼이나 고용노동 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 가지고 해당 국가들하고 교류 협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거점 활용이라고 잡았습니다. 즉 동남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주하는 경제 요충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일본의 물량 공세에 비하면은 한국의 투자나 이런 인적 교류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과 기업과 정부의 협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EPS 고용 허가제 센터를 토령해 가지고 각 해당 국가의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해마다 달리 다른 프로젝트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산업기술하고 이제 저희 하는 거하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 사항이 하나의 이제 참고 자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성열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세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의 김정욱 본부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게 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정욱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의 발생,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서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부 사례와 그 ODA와의 그 협력, 그런 개발 협력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앞선 세 분의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발표하신 내용을 좀 랩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환일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글로벌 도전과제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TI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전략,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한양대학교 정혜준 교수님께서는 MIT와 예일대에서 이제 국제인력 교류 세부 사례를 통해서 어떤 해외 석학 섭외나 파견 등 교류 활성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나 애로사항으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 산업인력공단의 서성열 부장님께서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도 그 예전에는 ODA 수원국이었으나 지금은 공여국으로 이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해서 개발 협력 측면에서는 인재 양성 그리고 또 해외 거점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R&D 국제 인력 교류 그리고 ODA 측면의 산업기술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앞서 토론하신 세 분에다가 이제 인하대학교 최린호 교수님까지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그 토론 주제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탄소 중립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투트랙 전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선진국, 사실 우리도 이제 꽤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도국, 신흥국과의 국제협력 전략, 이거를 어떻게 구사해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정혜준 교수님께서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때문에 이제 국제 경제 외교적으로 어떤 파트너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유사 상황국들과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개도국 신흥국과는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외 인력 파견이나 해외 유학 아니면 해외 기업 취업 등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멈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에서 그런 해외에서 습득한 어떤 인적 자원이 해외에 나가서 발전된 채로 돌아와서 한국에 기여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사 상황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경제 외교 정책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인력 혹은 국내 인구수 감소가 젊은층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연구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을 하나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해외 대학들, 혹은 그냥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들을 우리나라 대학교나 우리나라 연구소로 편입시키고 여기서 트레이닝된 그 인력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고안되면 우리나라 연구력에 있어서 어떤 큰 타격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인적 자원이 해외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방식의 인적 교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연구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받아가지고 해외 연구자를 파견받아서 같이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환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이제 한 연구센터장께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세미나도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은 왜 요즘 이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협력 전략, 중국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독일과 같은 나라와 협력을 어떻게 할지는 많이 고민 안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약간 탑티어 컨트리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뭐 규모나 수준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 중국을 꼽는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세컨티어 그룹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요.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일본, 뭐 대만 국가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국가들과의 이 산업 기술에 대한 협력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독일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영국 이런 나라는 사실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국가들이고, 뭐 여전히 독일은 미국과도 협력을 많이 하지만 중국과도 협력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어떤 산업 기술에 대한 협력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그들의 전략을 잘 모른다라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 대상인 어떤 그 큰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 우리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뭐 유사 상황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현재 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와 같은 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유사 상황국과의 협력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책 전략을 알아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본적인 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기업
뭐 산업기술이라 사실 기업이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국가 간 협력 이거는 사실 기업들이 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고요. 또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협력을 뭐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로 뭐 배터리 같은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게 서로 이익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일단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개도국, 신흥국 이쪽과의 협력은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STI 를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기관에 들어오는 요청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종의 좀 롤 모델로 인식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STI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그리고 그 STI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의 STI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가령 STI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거냐, 그리고 전체적인 그 STI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그 개도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식의 일단 기본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도국들하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기술 이전 쪽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투트랙으로 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한일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프라운호퍼에서 방문하셨던 사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미중 협력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세컨티어 있는 국가들의 그 국가들과도 협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그 국가의 산업 전략, 산업 기술 전략, 이런 전략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키아트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간의 협력은 사실 그 기업들이 어떤 가치 사슬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전방 프로세스, 후방 프로세스에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공동 연구 개발일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키아트도 지금 현재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이 그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STI 분야에서 혁신의 롤모델이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많이 도와주는 전략을 펴나가고 결국에는 친한파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서상열 부장님께서는 제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최리노 교수님께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선은 그 공급망 재편 관련한 어떤 그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은 그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R&D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확보된 고올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고올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각 국가 간의 경쟁적인 R&D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R&D를 할 때 유사 상황국하고 협력적으로 그걸 같이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전공이 반도체 분야니까 반도체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그 포스트 시모스라든지, 그러니까 시모스 이후의 기술이라든지 뭐 퀀텀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과 같이 어떤 특정한 골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R&D를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기획에 참여해서 한다면은 같은 액수로도 더 많은 결과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도 그것을 통해서 낼 수 있으니까,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EU가 하고 있는 호라이즌 2020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SRC가 NSF, 미국에서 NSF가 하는 뭐 점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같이 기획을 한다면은 거기서 인력도 같이 형성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따른 결과들도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급망 재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미국 내 어떤 생산 기지를 짓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기업들이 해줄 때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퀀텀이라든지 앞서고 있는 그 기술 분야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호라이즌 2020 같은 경우에도 과제를 따면은 거기들 매칭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 키아트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기획을 같이 해가지고 물론 펀딩은 각자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를 비슷하게끔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렇게 예산을 갖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OD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시장 진입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ODA를 하고 이제 그런 방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활동 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만나도 반도체 쪽, 특히 소부장 쪽 기업을 만나면은 모든 분들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ODA를 통한 어떤 개도국 신흥국의 지원도 어떤 국내 기업의 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트랙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 재편은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단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R&D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때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그 EU나 미국의 여러 가지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을 할 때는 미국에서는 생산 기지를 지금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때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하고 같이 하면은 좋겠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2020 이럴 때는 기획 단계부터 예산 배분과 운용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ODA 측면 관련해서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한데 이걸 국내 기업의 인력 수급 차원에서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했던 우리가 말했던 R&D 협력 방향이 공동 R&D, 조인트 R&D, 그리고 공동 기술 개발 이런 형태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연구자 교류, 해외 파견 이런 식으로 이제 우수한 인력이 매개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받고 하다 보면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유출이 심각하게 진짜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ODA를 포함해서 인력 교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사실 예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에 파견 나가가지고 기술을 빼온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설계도를 빼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지 먼저 한양대학교 전해준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술 유출에 대한 정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기업이나 최첨단 기업에서 5년, 10년 근무를 한 다음에 그분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기업에 종사를 하는 것이 그러면 기술 유출인가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우수 최첨단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굉장한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부분, 어떤 설계도나 이런 실제 기술을 빼돌리는 행태는 훨씬 큰 처벌을 통해서 계속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국의 그런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 첨단 기술의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첫 번째 부분, 어떤 인재가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기술적으로 큰 기여를 했고, 그분이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술 유출인가?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인재를 채용할 때 해외 우수 기업에서 몇 년을 근무하다 왔다 그러면은 더 높은 몸값을 주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 유출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개발 담당자가 있으면은 그 기술만 볼 수 있어야 되지, 그 회사의 다른 기술까지 다 열람 가능하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어떤 기술 관리를 보안 관리를 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할 때 진행했던 어떤 해외 첨단 기업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설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에 들어간 물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 조건 하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무엇을 설계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 연구를 하면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당 기업 측에서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술 유출의 정의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게 과연 그 기술 유출인가? 물론 설계도를 빼돌리는 거는 큰 범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정혜준 교수님 발표하셨을 때 사례로 든 그 건은 굉장히 크게 보도가 났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 유출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환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정혜진 교수님 말씀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죠, 사실. 지식재산권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그걸 일종의 훔쳐가는 거죠. 예, 이건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법적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고 국가 간의 인력 교류 과정에서 한 국가의 인력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 기술이 다른 나라에 활용이 되는 경우, 그거를 기술 유출로 한번 정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바로 인력 교류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전해주고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가 이제 같이 기술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연구 진실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인티그리티라고 그게 영문으로는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취득하거나 하는 데이터, 정보, 자료에 대한 또 투명성, 또 공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도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전반적인 연구 활동에서의
그 투명성과 어떤 그 공개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좀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먼저 좀 그 만들었던 아젠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타겟으로 거기에 유럽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물론 우리가 뭐 오픈 데이터라든가 오픈 사이언스와 같은 개념도 물론 등장을 했고, 이게 연구 진실성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구 윤리, 그거와도 또 관련이 또 좀 있는 문제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도국과의 기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이런 국제사회가 어떤 약간 좀 표준, 스탠다드로 삼는 기준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개도국들도 같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술을 내가 훔쳐간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거를 더 발전, 개선시킨다. 그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분명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기술 유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본부장님께서는 인력 교류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고, 연구 진실성, 연구 윤리,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각종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개도국과 협력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 유출 전에 연구자 교류, 해외 파견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서성열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산업기술 인력 교류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산업기술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뭐 유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즉, 인적 교류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례로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매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또 참석해가지고 약간 19승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 이제 저희 한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중국 세틱이라는 지금 훈련 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과연 이 노하우 시스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찬반 양론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것도 노하우도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 한 그룹은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건 개도국이고 중국은 나중에 이제 한국하고 교류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물론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한국에서 이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어느 계대에 오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수하고 교사들을 저희 공단에 초청해서 연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2017년도에는 중국이 이제 한국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그때 안 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제 산업기술하고는 별개로 저희 고용보여서 봤을 때 이거는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이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기존에 썼던 그러한 방식이나 이런 걸 버리고 또 새로운 거를 찾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로 해서 전문가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은 더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산업기술이라면 이제 저희가 아니고 인적 교류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술 유출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과연 노하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중국의 사례를 들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인적 교류니까 이거를 일단은 ODA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리보다 떨어지는 그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한테 먼저 주고 그네들이 이제 그걸 개발한 동안 우리는 새로운 거를 또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건에 관련해서 이제 최린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뭐 많이 있으실 거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테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발전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냥 일반적인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간에도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마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IMA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셀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간에도 협력을 합니다. 각 기업 간에도. 그게 기술 유출이라고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non competitive한 R&D,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의 R&D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고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300mm 옛날에는 뭐 300mm를 개발한다든지 웨이퍼들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요즘 EUV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옵션을 갖다 줄이는 연구 같은 것들은 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파견을 해서 그 컨소시엄에 각 회사에서 어사이니로 파견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 부분, 컴피터티브 R&D, 즉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각자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산업기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과 경쟁 부분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해가지고 그 비경쟁 부분에서의 어떤 활발한 교류는 이것이 기술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R&D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경험적으로 알고 진행되었던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산업 기술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경쟁 부분과 경쟁 부분이 있고 그 비경쟁 부분에서는 협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R&D 혁신과 인력 교류 그리고 ODA 개발 협력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좀 좋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정우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등록 시에 남겨주신 사전 질의 사항을 몇 가지 질의응답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지리자 성함 및 소속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어려운 사실은 그 협력의 투트랙이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한국에서 하도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관련 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그 박항일 본부장님 중점적으로 해서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원 이거는요. 사실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잘하니까 도와준다.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뭐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인데 이 질문을 아까 보고서 제가 좀 고민들을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디지털 전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에서의 디지털에 기반한 서비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도국은 100의 중점 산업이 뭐 농업, 수산업, 그다음에 뭐 섬유, 직물업 또는 뭐 광물업 아마 그리고 이제 일부 제조업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되게 약간 좀 그런 좀 전통적인 산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존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거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각 그 산업마다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방식으로 설비가 갖춰져 있고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또 여러 이제 그 인력들이 고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되게 좀 중요한 지금 인재인 거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그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 인력, 또 고용에 관한 문제인데, 고용 인력이 디지털화되면서 얼마나 감소를 할 거냐, 이 인력들을 어떻게 기존 인력을 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대체를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산업 간에서도 보면 또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수준에서도 다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도국가 어떻게 산업에서의 디지털화를 해나갈 거냐,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서로 약간 공동의, 우리가 잘해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좋은 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결제, 그리고 뭐 교통 또는 뭐 상거래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 우리나라가 나름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개도국 협력은 사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기반이 없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국가들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가 더 쉬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자결제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스마트폰에 기반한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린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반한 그다음에 신용이 일단 만들어져야 거래가 가능했는데, 개도국은 사실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폰에 기반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오히려 더 이런 쪽에서의 협력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협력, 요거는 충분히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협력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개도국 디지털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그 두 가지 서비스 측면이랑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 확보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겹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추후에 저희 정책 수립을 할 때 산업부랑 저희 원이 같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금 국가가 사실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다자 관련한 양국 간의 협업된 분야에 합의된 분야를 추진하거나 유레카 플랫폼 등 다자 협력 분야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말고도 타부처도 이거에 이제 같이 그 플랫폼에 이제 계승해서 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추진을 할 때 국가 간 협력 브릿지 사업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최륜호 교수님이 앞서서 국가 간 협력과 동시에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측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전 질의는 이러한 연구개발 추진 하에서 기술 협력을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할 때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기업이 국가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브릿지로서 어떠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체리노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예. 좀 잘 풀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좀 어렵네요. 제가 이해했던 바로는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협력 방안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얘기를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업의 수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수요를 그때 모집을 하고 그 수요에 맞는 그 협력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협력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획력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부분에서 함께 참가해가지고 이러한 수요를 미리 반영을 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에서 같이 RFP를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쪽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유럽의 키아트도 분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레카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기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콜을 갖다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딩을 갖다가 해서 그 펀딩이 그 국경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쪽 기업은 한국에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대로 쓰고 외국의 연구소는 외국의 연구소대로 쓰는 상황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수요를 갖다가 유레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호라이즌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니스트라든지 NSF라든지 이런데 같이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키아트라든지 아니면 NRF라든지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케이트라든지 그 역량을 좀 강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산업통상자원부랑 국가 간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으로는요, 글로벌 기술 인력 교류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OD 측면을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기술 공여나 인력 교류할 때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유인 강화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해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OD 측면에서 서성열 부장님이 이슈와 현안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이슈와 현안을 말씀하신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공유나 이제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슈라는 게 교육과 이제 역량 개발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실제로는 이제 소득 증대와 연결되고 또 건강 개선이라든지 성평등 증리, 빈곤 감소 이런 거 계속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68년도에 이제 국민교육 헌장을 저희가 이제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을 할 때 그 과정에 따라서 과학기술진흥 교육도 하고 직업훈련 교육도 하고 또한 새마을 교육도 하면서 이게 이제 경제 성장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고등교육하고 이제 평성 교육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OD를 할 때도 실제로 이제 교육이나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스스로 이제 개도국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좋은 이제 개발 협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개도국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는 거는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이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이 그만큼 하지 못했을 때는 또 이제 실망하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물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지 말고 낚싯대도 좀 주라 이러한 개도국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못 해줬을 때는 개도국도 한국을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국이 개발 협력에 있어서 이게 좀 다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제 현안이라면은 개도국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 맞게끔 우리의 역량도 같이 또한 예산도 정책적인 O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하면서 민간 협력이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의에 대한 그 질문 관계상 마지막 사전 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 응답은 답변으로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요, 저희 오늘 주제랑 사실은 결부되는데요. 글로벌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지금 국가 간의 협력의 숙제로 화두되고 있는 기후 환경 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R&D 협력을 할 때 인력 유치나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 해당하는 진입 장벽으로 풀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국가에 해당하는 거를 어떤 거를 기대 효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양대학교 정혜준 교수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 R&D 협력 시에 이제 기후나 환경, 탄소 중립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의 석탄, 석유 발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친환경 발전이 개발되고 더 발전되지 않으면 탄소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발전이라고 여겨지는 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친환경이고 전혀 환경에 유해한 게 없느냐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태양광 연구를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태양광 패널이 노후화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환경에 오염을 끼치기도 하고 또 실리콘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과 어떤 그런 약품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력, 풍력, 태양광 각각의 그런 발전 방식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전문가들도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분야를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경쟁 방식으로 모든 분야를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경쟁에서 제일 앞서 나가서 어떤 기후나 환경, 탄소 중립에 좀 더 적합한 기술이 먼저 개발된 산업에 그것을 지원을 좀 더 몰아주고, 그리고 또 그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아까 최린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뭐 원자력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쪽으로 포커싱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런 나라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부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자면 결국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은 탄소 배출이 생기고 이동하면서 소모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회의가 줌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 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고 다른 데서 편하신 공간에서 회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이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탄소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구현한 세계가 아마 재택근무가 완전 보편화돼서 내가 집에서 일하더라도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정말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가상 증강현실이 개발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카쉐어링이 적극 도입이 되어서 내가 굳이 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은 계속 하면서도 큰 손해 없이 탄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차 회의의 주제가 굉장히 넓었는데요. 글로벌 도전 과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R&D 협력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굉장히 가빠르게 왔는데, 가빠르게 성장하자마자 해외에 있는 국내의 정세가 글로벌 도전 과제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동시에 숙제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저희 주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해안 있게 잘 얘기해 주신,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GT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 국제협력 TV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에 대한 거의 포럼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5차 포럼이 12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4차 글로벌 테크 브릿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